몰입,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제4장 플로우의 조건들 알아보기입니다. 지난 3장에서는 최적 경험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최적 경험이란 주어진 도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목표가 명확하고 분명한 규칙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우리는 플로우를 경험할 때 집중의 정도가 매우 높아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도 없고 걱정도 사라진다. 또한 그 순간에는 자의식이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인식하지 못한다. 플로우를 유발하는 활동은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그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그 활동이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초래될 결과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플로우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때로 플로우 순간은 외적 또는 내적 조건들이 운 좋게도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최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작곡, 암벽 등반, 춤, 요트 타기, 체스 등과 같은 활동을 예로 들었다. 이런 활동이 플로우를 유발시키는 이유는 이 활동 자체가 최적 경험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 활동에는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목표가 분명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또한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일상생활의 경험과 확연히 구별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활동에 집중하고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플로우 활동의 최우선 기능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연극, 미술, 가장행렬, 종교의식, 운동 등이 좋은 예들이다. 이 활동들의 구조화된 방식 때문에 이를 구경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주 즐거운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따라서 의식의 질서를 찾는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은 각 활동이 제공하는 경험에 따라 4개의 큰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아고는 경쟁을 하는 게임이다. 대부분의 스포츠와 체육 활동이 이에 속한다. 알레아는 주사위로부터 빙고에 이르기까지 확률 또는 유행을 바라는 게임을 말한다. 일링크 또는 버티고는 일상적인 지각을 변형시켜 의식을 바꾸는 활동을 말한다. 회전 목마, 스카이 다이빙 등이 여기에 속한다. 미미크리는 대안적 현실이 창조되는 활동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춤, 연극, 예술 관련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게임은 위와 같이 분리한 4개의 방식으로 일반 경험의 경계를 넘는 그 이상의 어떤 기회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쟁적인 게임에서는 참가자는 경쟁자의 능력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순간에 잠재력의 발휘가 쉬워진다. 두 번째로 유행을 바라는 게임은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주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다. 세 번째 게임의 범주인 미호 게임은 지각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들이 어지러울 때까지 자리에서 빙빙 돌면서 좋아하는 것을 본다. 현실에 대한 지각 방식을 바꾸는 모든 활동은 즐겁다. 이는 술, 마약 등 모든 형태의 환각제가 가지는 마력에 대해 잘 설명해 준다. 마지막으로 모방 게임에서는 환상, 가장, 변장을 통해 자신의 현재의 모습 이상의 자신을 느낀다. 신의 모습을 한 가면을 쓰고 춤을 추었던 순간 우리 조상들은 마치 전 우주를 통치하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연구를 통해 이 모든 플로우 활동들은 분명한 특징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즉 이들은 개인에게 발견의 느낌,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듯한 창의적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아를 좀 더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변형시킨다. 즉 플로우 활동의 핵심은 자아의 성장에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대 플로우 활동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쾌락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기분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신과 가까워질 것이라고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밟아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문화에서 아주 중요하다. 플로우와 문화. 문화는 규범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삶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믿음 체계를 만든다. 게임과 문화는 둘 다 모두 대체로 임의적인 목표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와 규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의심이나 정신의 흐트러짐 없이 행동하게 한다. 차이가 있다면 그 규모일 것이다. 문화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죽는지 등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한편 게임은 문화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다. 즉 문화가 어떤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의 주의가 혼돈으로 빠질 우려가 있을 때 게임은 여가 시간을 통하여 행동과 집중을 촉진시킨다. 서로 다른 각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최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들 간의 차이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모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규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더 안정적인 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국민일수록 행복과 삶의 만족 수준이 더 높다는 것에는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가장 모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몇 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레저 활동의 종류도 다양하고 풍부하며 레저에 필요한 장비들도 질비하건만 많은 사람들은 따분하고 지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사실은 최적 경험이 일어날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한다. 이것은 바로 플로우를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재구성 능력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스스로 즐거워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곳에 있어도 지루함을 느낀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 즉 플로우를 유발하는 활동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플로우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조건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상적인 경험을 플로우로 변형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누구라도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어떤 개인은 본질적으로 플로우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무쾌감증으로 시달린다. 문자 그대로 즐거움의 결핍 상태를 늘 느끼는 것이다. 과도한 자의식 역시 플로우 경험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장애 요인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며 나쁜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 혹은 남이 못마땅해 할 일을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정한 즐거움을 영원히 경험하지 못한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 사소한 것조차 그것이 자신의 바람과 얼마나 일치되는가를 따져서 평가한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뭐든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완전히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자의식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어떠한 것도 의식 안에 담아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 내부에 있는 것이다. 한편 즐거움의 추구를 방해하는 많은 환경적 요소들도 있다. 이 요소들 가운데 일부는 자연적이며 어떤 것은 사회적이다. 그러나 자연 조건이 혹독하다고 해서 전적으로 플로우 경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땅에 사는 에스키모인들도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아름다운 물건을 조각하는 법을 배웠으며 경험에 대한 깨달음과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정교한 신화를 만들어냈다. 플로우를 방해하는 사회적 조건은 극복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노예제도, 억압, 착취, 문화적 가치의 파괴는 즐거움을 앗아간다. 지금은 멸종된 카리브해 섬의 원주민들은 정복자인 스페인 사람들의 농장에서 강제 부역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의미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으며 마침내는 더 이상 자손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플로우를 방해하는 사회적 요인은 개인적 병리와 기능적으로는 동질적인 것이다. 개인과 집단이라는 두 수준에서 플로우 경험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적 무질서와 주의력 장애에서처럼 주의 과정의 분열로 인해서 또 소외와 자기 중심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나친 경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개인적 수준에서 볼 때 무질서는 불안과 일치하는 것이며 소외는 지루함에 대응되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자기 목적적 성격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가정 환경이 있다. 최적 경험을 유발하는 특정 가정 환경의 유형의 특징은 다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명료성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명료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중심성이다. 즉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현재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의 구체적인 경험과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는 자녀의 지각이다. 세 번째로는 선택성이다.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다면 부모가 세운 규칙도 깰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특징은 자녀가 부모의 보호 아래 충분히 편안함을 느껴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신뢰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전성인데 이는 자녀들에게 점차 복합적인 행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모의 헌신을 말한다. 이러한 5가지 조건은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연습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자기 목적적 가정 환경으로 일컬어진다. 이렇듯 자기 목적적 가정 환경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만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목적적 환경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더 행복하고 강하고 명랑하고 만족스러워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목적적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한층 더 쉽게 플로우 경험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난관 속에서도 플로우를 경험한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에 따르면 레포토보 감옥에 있었을 때 동료 수감자들 가운데 한 명은 감방 바닥에 세계 지도를 그리고서는 매일 몇 킬로미터씩을 걸어가는 상상을 하며 이와 같은 상상 속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질러서 미국까지 여행을 했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많은 수감자들은 서로 다른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이와 똑같은 게임을 발견해내었다. 히틀러가 좋아했던 건축가 스피어는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베를린에서 예루살렘까지 걷는 가상 여행을 해보면서 길을 따라가면서 겪는 모든 사건과 장면을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었다. 스피어는 이렇게 함으로써 몇 개월의 감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버트란트 러셀은 개인적 행복을 성취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점점 나는 내 자신과 나의 결점들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법을 배웠다. 점차 내 주의의 중심은 외부의 대상, 즉 만물의 상태, 다양한 지식의 영역, 내가 애정을 느끼는 개인들에게 맞추어졌다. 그는 이처럼 자기 목적적인 성격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짧지만 적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떤 사람은 신경학적으로 좀 더 집중을 잘하고 융통성 있는 능력을 타고났거나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좋게도 비자의식적 개인주의를 함양시켜준 부모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훈련과 훈육을 통하여 완전하게 숙달할 수 있는 기술, 즉 개발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5장 우리 몸을 통해 플로우 얻기.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몸이라는 잔고는 있다. 그리고 이 잔고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체 건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인간의 육체는 수백 가지에 이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인간은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다. 어느 문화에서든 인간 육체의 잠재 능력에 적합한 유의들이 개발되어 왔다. 신체적 활동이 어떻게 최적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강조해야 할 점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플로우를 경험할 수 없다는 점이다. 플로우에는 언제나 정신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즉, 근육과 두뇌가 함께 작용해야만 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신체적 기능을 고도로 활용해 경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검토하기로 한다.
가장 단순한 신체적 행위도 플로우를 생성해낼 수 있도록 변형시킬 수 있다면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데 걷기는 그 좋은 예이다. 걷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활동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복합적인 플로우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예술의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 걷기를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어디를 갈 것인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또 특정 이정표를 확인하고 돌아온다든지, 목표한 거리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손쉽게 도달했는지, 흥미로운 풍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걸으면서 떠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몇 개나 되는가 등등 다양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또한 걷기와 관련된 도전은 집중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도전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대체로 도시는 지형 자체가 그렇게 많은 도전심을 유발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등산의 경우는 본인이 의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고도의 행위인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걷는다는 것은 신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일이다. 그러나 걸을 때의 목적을 설정하고 걷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매우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스포츠나 신체 단련만이 몸을 이용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사실 신체를 조화롭게 움직여서 플로우를 창출해낼 수 있는 활동들은 다양하게 있다. 그중 가장 오래되고 의미 있는 것은 춤이다. 춤은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복합성을 가진 활동이기 때문이다. 플로우로서의 성. 사람들은 흔히 즐거움에 대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성이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항상 새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다른 활동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사랑의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복합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리고 상대방의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 잠재력의 개발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주의를 집중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감정과 꿈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 자체가 끊임없는 하나의 과정이며 평생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과제이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함께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같은 책을 읽고 아이를 키우며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 나가는 모든 일들이 즐거워진다. 인생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성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복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꾸어 나간다면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고도의 통제 기술인 요가와 무드를 통해서도 우리는 플로우를 느낄 수 있다. 운동이나 성, 그리고 요가까지도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체 활동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 신체의 다른 기관들이 갖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탐구해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예를 들어 시각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이를 고양이를 밟지 않거나 혹은 자동차 열쇠를 찾는 용도로만 흔히 사용하고 있다. 너무나 멋진 경치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잠시 멈추어 서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감상을 하면서 시각의 잠재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시각적 기술은 즐거운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각예술은 이 같은 시각적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최적의 훈련 기회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훌륭한 예술 작품만이 그와 같이 강력한 플로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이 되어 있는 눈에는 가장 세속적인 광경도 매우 즐거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음악의 플로우, 듣는 기쁨. 귀를 즐겁게 하도록 배열된 음은 지금껏 알려진 모든 문화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음악은 조직화된 청각적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정리해 줌으로써 심리적 엔트로피를 감소시켜 준다. 음악을 들으면 지루함이나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고 진지하게 감상할 때는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음악이 귀에 항상 가깝게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귀를 열고 들을 때만이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플로우가 생겨나는데 음악을 직접 만드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는 더욱 많은 선물이 주어진다. 아폴로의 친화력도 수금을 연주하는 능력에 기인했던 것이며
목양신 팬도 그의 피리 연주로 청중들을 열광시켰으며 하프의 명수 오르페우스는 그의 음악으로 죽음마저도 제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플라톤은 어린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음악이라고 말했다. 우아한 리듬과 화성을 경청하는 법을 배워가느라면 아이들의 의식세계에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맛보는 기쁨.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한다고 하면 음식도 이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친 모든 훌륭한 요리들은 이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물리학자 마이어 라이프니츠는 음악을 요리에 비유한 바 있다. 최고급 식당의 식사를 대규모 콘서트에 비한다면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느끼는 기쁨은 마치 거실에서 현악 사중주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 먹는다는 것은 성행위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경체계 속에 내재된 기본적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다른 신체적 기술과 관련된 모든 플로우 경우가 마찬가지로 먹는 행위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다면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단지 유행이기 때문에 미식가나 포도주 감식가가 되고자 한다면 또는 외부로부터 강제된 목표의 일환으로 기술을 터득하고자 한다면 미각은 잘 발달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탐구심과 호기심으로 먹는 일이나 요리에 접근하고 경험 그 자체를 위해 음식의 여러 잠재성 등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잘 개발된 미각은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어지는 다음 6장은 지적 감각을 통해 플로우 찾기. 반드시 감각을 통해서만 인생의 좋은 경험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가장 유쾌한 경험 중에 상당한 부분이 감각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사고 능력에 도전하는 정보들로 인해 생겨난다. 물론 신체 기능이 수반되는 플로우 활동과 정신작용이 수반되는 플로우 활동을 구분짓는 것은 형식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신체적 활동이 즐거운 것이 되려면 정신적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플로우는 한편에서는 근육과 신경의 사용을, 또 한편에서는 의지, 사고, 감정을 언제나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육체적 감각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에 질서를 부여하는 즐거운 활동을 찾을 수 있다. 정신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육체적 활동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조건과 똑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질서를 갖고 있는 정신적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정상적인 정신의 상태는 카오스, 즉 혼돈 상태이다. 훈련을 받지 않고는 그리고 외부 세계의 주의를 집중할 만한 대상이 없이는 사람들은 한 번에 몇 분 이상 집중할 수 없다. 우리는 정신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습관에 의해 심리 에너지가 너무도 잘 배분되는 까닭에 거침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일상이 늘 바쁘다는 거죠. 그러나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상태로 혼자 남겨졌을 때는 본능적인 무질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일로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쓸모도 없고 즐겁지도 않은 엔트로피가 바로 정상적인 의식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 현재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로 머릿속을 채움으로써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막대한 시간을 텔레비전 보는 일에 소모하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준다. 텔레비전은 심리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자하고도 쉽고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의 주의를 끌게 해준다. 물론 TV 시청처럼 어떤 외적 자극에 정신을 내맡기기보다는 습관을 통해서 정신을 통제하는 것이 의식의 혼돈 상태를 피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즉, 플로우 활동의 을에 따르는 목표와 규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신을 이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공상을 들 수 있다. 이는 마음속에서 가상으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그려보는 것이다. 공상은 유익한 점이 많다. 먼저 공상 속에서나마 불쾌한 현실을 보상함으로써 감정의 질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술을 닦는다면 공상도 매우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다.
그럼 정신적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세 가지의 상징 체계, 즉 역사, 과학, 철학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과학의 어머니 기억. 우리에게 기억 능력이 없다면 다른 정신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규칙을 따를 수 없다는 의미에서 볼 때 기억력은 가장 오래된 정신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정신적 플로우는 직접 간접적으로 기억에 의존한다. 그러니 기억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의 삶은 지극히 메마른 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억을 좀 더 값진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자연스러운 시작 방법은 시, 고급 요리, 전쟁의 역사, 야구 등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낸 다음 그러한 특정 분야의 핵심적인 사실과 인물들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내용을 기억 속에 담아두고 싶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 필요한 정보가 자신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암기를 하는 모든 과정이 외부로부터 강제된 귀찮은 작업이 아니라 즐거운 과업이 될 수 있다. 철학과 과학은 생각하는 일 자체가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개발되고 발전되어 온 학문이다. 생각의 플로우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학교와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책들에 기록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의 생각은 무질서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의식의 질서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기술과 지식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내적 방법에 따를 것인가의 여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앞서 세 가지 상징 체계, 즉 역사, 과학, 철학에 관해 검토해 보기로 했다. 어떻게 하면 상징 체계를 숙달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규칙들은 단어의 사용을 통제하는 일일 것이다. 단어를 사용해 우리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훨씬 더 실제적인 방법은 오늘날에는 거의 잊혀진 대화의 기술이다. 오늘날 우리는 대화의 주된 목적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대화의 주된 기능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해주며 그와 같은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아이들에게 말의 잠재력을 가르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아주 일찍부터 말놀이를 하게 해주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언어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언어의 가장 창의적 사용은 시이다. 운문은 우리의 경험을 응축되고 변화된 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의식을 정리하는 데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매일 밤 시집을 읽는 것은 근력 강화 운동을 할 때 우리의 신체가 단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을 단련시켜준다. 산문을 쓰는 것도 이와 비슷한 혜택을 준다. 만일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글 쓰는 습관이 쇠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글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를 창조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우리가 일기나 편지에 쓰는 내용들은 글로 쓰여지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글을 쓰면서 서서히 조직적으로 성장하는 사고의 과정에 의해서 여러 생각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상징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역사. 역사에는 논리학, 시, 수학 등과 같이 다른 정신활동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명백한 규칙들이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역사에는 시간적으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에 의해 성립되는 나름대로의 명백한 구조가 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그 기억들을 보존하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만족스럽게 의식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할 뿐 아니라 매우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다. 과거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삶의 질적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과거의 추억은 우리를 현실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의식이 지나간 시간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플로우 활동으로서 역사를 익힐 수 있는 단계에는 몇 가지가 있다. 가장 개인적인 단계는 단순히 일기만 쓰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기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거로까지 소급해 올라가 가족의 연대기를 쓰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과거사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기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진짜 아마추어 역사가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상징 체계인 과학.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은 아마추어 수준의 과학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자연 현상의 법칙을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의 취미가 수십억 달러의 돈이 필요한 슈퍼 콜라이더나 핵자기 공명 분광학과 같은 연구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만이 과학을 대표하는 유일한 분야는 아닌 것이다. 과학의 재미를 맛보게 해주는 정신적 체계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호기심, 세심한 관찰, 사건의 정연한 기록 방식, 그리고 자신이 배운 내용에서 기본이 되는 법칙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파악하면 되는 것이다.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플로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과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의식에 질서를 가져다 준다. 철학, 지혜에 대한 사랑. 철학은 본래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마추어 철학자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정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지식과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결정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거쳐야 할 단계는 그 분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배우는 일이다. 선택적으로 책을 읽고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철학에서도 연구자가 수동적인 소비자의 지위를 뛰어넘어 능동적인 생산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 그리하여 자신이 당면했던 주된 의문점들을 명료하게 표현하려는 내적 동기로 인해 생각을 기록하고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진술하고자 한다면 그 아마추어 철학자는 가장 어렵지만 보람도 큰 영역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법을 배울 것이다. 원래 아마추어란 말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한 것이었다. 즉, 특정 활동을 즐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뜻은 성취보다는 경험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었다. 즉, 개인이 얼마나 많은 성취를 하는가 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주관적 보상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번 장의 목적은 정신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철해 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신도 최소한 육체만큼 다양하고 강도 높은 여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배움을 포기하는 이유는 13에서 20년에 걸친 교육이 외적 동기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배운다는 것이 불유쾌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적 동기에 의한 교육에 종결되는 시점을 내적인 동기로 교육을 받게 되는 출발점으로 만드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다. 그 시점에서 공부의 목적은 더 이상 학점을 받거나 졸업장을 타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그리고 자기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심오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녹음이 꽤 길어지고 있네요.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장들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